예, 매주 금요일 2부의 화제의 코너 한판 클래스 시간입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그리고 드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상징한 대표 키워드들인데 이제 어느덧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성장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관련 주제를 또 가장 트렌드에 맞게 말씀을 하실 분을 저희가 찾고 또 찾았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글로벌 기업 구글, 구글 코리아에 근무하는 분이에요. 조용민 커스터머 솔루션 팀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진중권 작가. 신기해요. 김성희 사장님과 애청자여가지고 제가 아하, 감사합니다. 이 화면 안으로 들어온 느낌 새롭습니다. 아하, 예, 진중권 작가랑은 그 강연장에서 한번 만나셨다고. 네, 교수님하고는 식사도 몇 번 했고 강연장에서 뵀었습니다. 그 연세대 강연이었나? 네, 그때 연대. 우리가 이제 강연 전에 한 3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게 많고 그때만 해도 제가 아트 앤 테크놀로지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하고 답고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대화를 나눠가지고 다음에 한번 또 뵙자. 네. 제가 인공지능하고 특이점에 관련된 강연을 해주셨는데 진짜 너무 많이 배웠고요. 저희 팀원들하고도 공유 잘 했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해주시던데 주로 정책임 하시던데.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조용민 매니저와 함께 또 재밌는 시간 가질 거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강연이 아니군요. 방송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실시간 질문 주시면 제가 또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글이라는 기업은 다 아시죠? 근데 우리 매니저님이 지금 커스터머 솔루션 매니저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네,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죠. 네네. 지메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읽고 분석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또 우리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중견 중소기업 분들 그리고 스타트업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의 비즈니스 고민을 같이 좀 해결해 드리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처음부터 불쾌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구글 지메일 베타 서비스부터 이용했던 2004년부터 이용했던 구글 찐팬입니다. 이름을 먼저 밝히고 지메일 주소 같은 구글이 하는 서비스는 다 잘 열심히 쓰는 편이고 아직도 이 구글에서 준 이 미국 핸드폰 번호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이제 사용자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이나 아내한테 뭐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광고창에 그 아이템이 뜰 때 구글이 내 핸드폰까지 도청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참 그러니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근데 너무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실 그런 데이터는 그 개인 정보랑 디태치 시키는 기술이 있습니다. 해시 처리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김성애 소장님이다라는 것과 김성애 소장님의 행적과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디태치해서 영원히 식별 불가능하게 만드는 분리한다. 거. 그것 때문에 저희 구글이 그나마 주가가 계속 견조하게 이제 흘러갈 수 있었고 페이스북 파운더 같은 경우 좀 힘든 시간을 보냈죠. 미국 청문회에서. 근데 저희 CEO는 굉장히 쉽게 나올 수가 있었던 게 저희는 대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회사의 모든 능력을 그쪽으로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여러 가지 반험 효과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에 저희의 머신러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한다라는 거는 익명의 데이터 그리고 트렌드 이런 부분의 어떤 결과물을 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개인이 이제 타겟팅에서 들어가는 그런 방법론은 없어진 지 굉장히 조금 오래돼 있습니다. 아니 그 페이스북 같은데 보면은 내가 어디 한번 검색해가지고 물건 하나 사면 계속 광고가 뜨거든요. 그건 뭐예요? 연결된 거죠. 페이스북은 그거를 이제 열심히 앞으로는 디태치를 시키지 않을까. 저희 이제 경쟁사여가지고 아마 근데 처음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작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주커버그가 그래서 미국 청문회에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 거예요.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페이스북 내부 문건 폭로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서로의 의견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알고리즘을 그대로 쓰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더 극단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이런 비판도 받았는데 그런 점에서 또 유튜브는 아무리 봐도 사실은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게 페이스북이나 다름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실. 그렇진 않고요. 저희 PR 팀이 저한테 이제 공유해주신 내용을 조금만 공유드리면, 네. 사실 유튜브에 이렇게 많이 보시죠, 소장님. 예, 많이 보죠. 교수님도 많이 보시죠. 유튜브 보시다가 약간 랜덤으로 이거 왜 나한테 추천했지? 뭐 이런 영상도 가끔 나올 겁니다. 그 비율도 저희가 조정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터치가 좀 나오거든요. 그게 꽤 많은 터치율을 만들어내거든요. 예. 그 비율을 어떤 부분들이 사용자분들이 불쾌하게 안 느끼시고 그렇게 조금 다양성을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한 연구는 저희가 아주 심도 있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약간 인지 편향에 대한 밸런스를 가져가는 거, 그런 노력은 계속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본인이 원하는 선호하는 컨텐츠들을 추천해주는 그 적당량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있어서 좀 밸런스를 가져가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다른 쪽의 알고리즘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저희는 최대한 좀 다양한 목소리가 공유되게끔 하는 게 유튜브 미션이다 보니까 알고리즘을 그런 식으로 짜거든요. 뭐 제 개인적인 경험 말씀드리면 네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빵을 만들어 보지 않았는데 한가운데 빵을 만드는 영상이 추천이 됐는데 0.1g짜리 저울을 사용하는 레시피가 딱 나와서 그걸 보고 호련듯이 빠져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그다음부터 빵 유튜브만 보고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야, 구글이 나의 성격까지 파악해서 추천하는 게 아닌가 항상 의심이 좀 되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관심은 이제 그렇게 불현듯 한판 승부를 모든 유튜브 애용자들에게 지금 노출시키는 게 저희 목표인데 저희 한판 승부를 어떻게 하면 노출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불러주셔서 제가 되게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예. 저 너무 애청자여가지고. 네네. 근데 이렇게 주제 다양성을 가져가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 일단 아니, 구글 매니저가 나오면 노출이 많이 되니까. 명락대전만 하다가 화천대유만 하다가 또 구글 매니저가 나오는 거죠. 화천대유 너무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아니 썸네일에 구글이라고 박아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머신러닝이 어느 정도로 그걸 노력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렇게 복면을 쓰고 칼춤을 막 춰요. 그러면은 이거는 테러 영상이다라고 구분을 머신이 바보처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엔터테인먼트 영상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정도 식별이 가능해진 수준으로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의 추천이라든지 좋아하는 색깔이라든지 뭐 굉장히 360도로 추천의 다양성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약간 불합리한 부분들,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리는 부분들을 이제 최소화하는 거가 저희의 굉장히 큰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왼쪽이라든가 너무 오른쪽 관련 영상만 많이 보시는 분들에게 또 균형적으로 볼 수 있게 좀 다른 쪽 영상도 좀 띄워둘 수 있는 이런 말씀이세요? 예, 제가 미국 출장 가면은 폭스랑 CNN이랑 진짜 아주 밸런스 있게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예, 그게 그럼 매니저님이 밸런스 있어서가 아니고요. 네네네. 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그 사용자들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폭스나 뭐 CNN 뭐 같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네네. 뭐 한국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그렇게 뭐 밸런스 잡혔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좀 과도한 사용자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를 너무 유적하시구나. 사용자 문제다. 머신러닝으로도 고칠 수 없는 사람이다. 안 하신 거죠. 그쪽.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을 갖고 있는데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저희 알고리즘을 굉장히 좀 높이 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그래요. 우리 이제 조영민 매니저님은 세바시 팬들에게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 세상 바꾸는 시간 15분 강연자로도 유명하신데 최근에 이제 언바운드라는 책을 내셨어요. 네네네. 언바운드. 뭔가 이제 경기를 뛰어넘어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교수님하고 소장님하고 아나운서님 제가 워낙 빅팬이어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권씩 갖고 왔고요.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이게 첫 책인데 약간 그 결핍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꼈었던 부족함에서 온 책 제목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산수, 수학 같은 걸 좀 잘해가지고 이렇게 학급이 이제 바뀔 때마다 담임 선생님이 이제 들어오시면은 그런 얘기를 막 물어봤던 옛날 방식이죠. 뭐 우리 학급에 수학 잘하는 친구가 있다고 들었는데 조용민 누구야? 뭐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한 몇 번 있었어요. 학년이 바뀔 때마다. 워낙 수학을 잘하셨군요. 이렇게 숫자를 좀 근데 이거 약간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 표정이 제가 표정을 알거든요. 저도 이과라서
저도 같은 경험을 공유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 수학 되게 좋아하고요. 이과입니다. 이과 네네. 출신이에요. 고대 그 지원시 예. 지구환경 쪽. 다 프로필 외우고 계세요. 워낙 AI입니다. 근데 구글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검색했어요. 네이버 좋아합니다. 근데 약간 그럴 때 선생님이 너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수학 잘하는 애가 너야. 너야? 이렇게 하셨던 선생님이 한 4-5분 계셨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속으로 굉장히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약간 수학 잘하게 생긴 딱 전형적인 외모를 선생님들은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저렇게 모자 이렇게 딱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딱 외모가 방금 축구하고 들어온 듯한 느낌. 방금 오징어 게임 하고 들어온 듯한 느낌으로 있으니까. 오징어 게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언바운드라는 거는 바인딩된 어떤 사고에서 벗어나는 걸 하면 굉장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바인딩된 사고로 하면은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사례만 쭉 넣어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했었던 프로젝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제가 바인딩된 사고와 투쟁 아닌 투쟁을 벌였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 뭐 바인딩된 사고라는 것은 어떤 뭐 고정관념이라든지 어떤 기존의 루틴이라든지 이런 데 딱 잡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예를 들면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머리가 되게 크거든요. 지금 느껴지시나요? 유튜브에 잘 나오나요? 소정님하고 같이 이렇게. 저랑요? 아니 제가 굉장히 커서. 저는 64호를 지금 이 모자 큰머리닷컴이란 곳에서 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벗었으면 제가 더 클 거예요. 어쨌든 왜냐면 군대에서 철모를 쓸 때 안 들어갔거든요. 제가 안 들어가서 제가 미군 부대에 있었을 때 2주 걸쳐서 미국에서 케블라라고 불리는 그 철모가 2주 동안 이렇게 저 때문에 날라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머리 큰 게 장점이냐 단점이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우리가 바인딩된 사고로는 단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왜요? 약간 옷을 입을 때 티셔츠 입을 때 불편하거나 저 매일 아침 좀 아프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 그리고 뭔가 그렇게 모자를 고르거나 하거나 뭐 이럴 때 되게 바인딩된 사고로 보면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거꾸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식별을 하기 편하거나 저희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출장 갔다 오시면은 공항에서 이렇게 그냥 헷갈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옆에 나타나셔가지고 용민이가 여기 있으니까 되게 편하다. 사람들 인파 속에서 잘 찾을 수 있다. 네네. 실제로 정치인들 경우에는 얼굴이 크고 머리가 큰 사람이 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엄청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송영길 의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내가 정치를 못해. 그 최민성님이 바인딩이랑 바운딩이랑 차이가 뭡니까? 언바운드는 무슨 뜻입니까? 리로리님이. 되게 좋은 질문 주셨는데 네네. 그 언바운드는 이제 과거 분사 형태이기 때문에 그 바인딩 됐다는 건 이제 동사의 그런 형태고 그 바인딩이 그냥 묶여져 있으면 이제 바운드 된 형태라고 보고 저는 언바운드라는 표현을 쓴 거는 이제 조금 그런 동사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unleash 언바운드.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상황을 봤을 때 이거를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리고 이 포텐셜을 그냥 묶어둘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 포텐셜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창발시킬 거냐. 유튜브를 만들 때도 저희가 유튜브를 인수할 때도 사실은 유튜브는 동영상 플랫폼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은 유튜브의 미션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보이스를 준다라는 게 미션이거든요. 유튜브의 미션 자체가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이스를 줬을 때 이게 동영상 플랫폼일 것이냐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교육의 도구로도 쓸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엔터테인먼트로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어떤 언리시 언바운드된 그런 사고를 저희가 강조하다 보니까 이 표현을 좀 쓰게 됐죠. 그러니까 묶여있지 말아라. 묶여있지 말아라.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굉장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제대로 말씀하신 분이 아무도 없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정의하면 됩니까?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뭐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언급이 됐었던 표현이고 그게 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키워드로 이게 사용이 됐었어요. 뭐 미국이나 뭐 이런 해외에서는 사실 잘 않습니까? 아주 인기 있는 텀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니었다. 오늘까지도 정치인들이 많이 써요 이거를. 네, 약간 항상 되게 뭔가 이렇게 좀 앞서간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예,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치인들 중에 절반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4차 산업의 혁명. 그래서 정의를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제가 정의를 드릴 수 있는 깜냥은 아니어가지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속도가 빠른 시대 그리고 사실 오늘이 가장 속도가 느린 거잖아요. 앞으로 펼쳐질 나날들 중에서. 근데 그 어느 때보다 그 익스포넨셜 그로스를 하는 그러니까 기울기 자체가 빨라지고 있는 시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이냐라고 보면은 일단 반도체가 너무 많은 발전을 했고요. 첫 번째 하드웨어죠. 네. 그리고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이 너무 많이 발전을 했죠. 이게 다 인터트와인드 되어 있는 주제긴 한데요. 영어 너무 많이 쓰고 계십니다. 예, 상호 연결되어 있는 주제긴 한데 예. 반도체의 발전 그리고 플랫폼의 발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5G 같은 기술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데이터량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할 거냐. 이때 속도의 이제 시대. 속도의 시대에 뭐를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근데 여기서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백투 베이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상대방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다 쓰시죠. 네. 신용카드 앱에 저는 주로 들어가는 이유가 선결제 하려고 들어가거든요. 선결제. 그러니까 카드를 이제 좀 써서 제가 카드 한도가 되게 작아요. 근데 카드를 써서 선결제를 해가지고 이제 한도를 조금 늘려가지고 그 다음날 또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쓰는데 선결제를 밤에 들어가잖아요. 12시 33분에 들어가면은 안 되는 카드 앱이 있고 어떤 카드 앱은 또 돼요. 그러니까 2021년을 살아가면서 플랫폼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기술이 있고 사용자 친화적이지 못한 기술들이 있거든요. 유튜브도 댓글창이 원래는 맨 밑에 있었어요. 근데 댓글창이 이 중간으로 올라온 것. 그러니까 댓글창이 중간으로 올라오니까 댓글들이 더 많아지고 댓글을 읽으면서 더 많은 생각들을 공유하게 되고 서로 뭐 논쟁도 많이 하지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용자 친화적인 관점이 있어야 4차 산업혁명에서 계속해서 리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가 이제 시청자 수가 지금 4천만 명이 넘는데 예전에 한 5년 전만 해도 600만 명, 700만 명 이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던 어린 아이들만 보는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그게 5, 6년 전입니다. 이거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보고 있고 50년대 그러니까 50대죠. 50대. 네, 50대들이 가장 많은 시청 프로포션을 차지하거든요. 5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합니까? 유튜브? 네, 그러니까 10대, 50대, 20대, 30대, 40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얼마나 이게 사용자 친화적이어야지 모든 연령대가 이렇게 즐기실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기술을 많이 알아야 된다, 코딩을 해야 된다. 코딩은 매우 중요한 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금 더 사용자 친화적인 거,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애를 둘을 키우는데 곧 고등학생이거든요. 이제 대학도 가야 되고 막 지금 저희 때는 사실 그냥 무조건 하여튼 대학을 가서 그럼 나중에 취직은 된다 이러던 시대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있는 직업도 다 없어지는 판이라고들 하는데 그러면 뭐 어떤 스펙, 어떤 자격증 뭐 물론 이런 질문이 좀 유치하긴 한데 유치하게 질문하면 잘 대답해 주실 거죠? 네네네. 잘 한번 말씀을 드려. 저는 근데 그 학생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면접을 보거나 제가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하거든요. 팀원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젊은 꼰대분들이 좀 가끔 뵐 때가 있어요. 젊은 꼰대. 예, 그러니까 꼰대는 사실 생물학적 나이랑은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떤 스타일의 젊은 꼰대예요? 약간 그러니까 바인딩된 사고를 하시는 분들, 자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피드백이 오픈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피드백을 드렸을 때 생각보다 뭐
동공 지진이 생기거나 손이 떨리고 뭐 얼굴이 빨개지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물학적인 반응은 예. 이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죠. 그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반응 자체가 네거티브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실 앞으로 코첩을 하다 뭐 이런 걸 해요. 코칭이 가능한가 이 사람이. 코치를 해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가르쳐서 바꿀 수 있느냐. 가르쳐서 바꿀 수 있나. 그래서 아하. 저희 항목 중에 코첩을 하냐 아니냐를 꼭 체크를 합니다. 젊은 꼰대라도 코첩을 하면 뽑아요. 아하. 능력이 좋으면. 근데 아하. 젊은 꼰대인데 코첩을 하지 않으면 바로 걸러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오셔서. 근데 면접을 할 때는 네. 요즘 면접 스피치 교육 엄청 많이 받고 네네네. 면접 한 30분 1시간 동안은 굉장히 코첩을 한 사람으로 네, 코치를 네. 할 수 있는 코치를 사람으로 이렇게 면접 잘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질문 방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는. 네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숨길 수 없다. 저도 국회에 있으면서 직원 많이 뽑아봤는데 예. 처음엔 다 전화로만 하거든요. 아. 막상 질문해 보면 대답 제대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 질문 않습니까? 날카롭게 하시는군요. 너무 정확하십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좀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이 질문을 여쭤보진 않지만 한번 여쭤보면은 예. 뉴욕시나 샌프란시스코나 아니면 서울 좋습니다. 여기 예. 목동 지역에 예. 음주 사고를 아주 급격하게 줄이려면 어떤 방식을 해야 될까요? 네, 음주 사고를 줄이려면 음주 굉장히 사고를 또, 줄이려면 예, 음주 가장 지성인이 진 작가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술을 안 좋아해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피해가셨어요. 네, 예, 이런 예. 질문을 던졌을 이것도 때 창의력이에요. 알겠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사용자 친화적으로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감사합니다. 답은 없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벌금, 텍스를 때린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근데 이게 사용자 친화적인 마인드셋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정답. 네. 대리운전 비용을 깎아준다. 이런 거. 이런 게 좋은데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한. 구글 저희 모십니다. 면접 좀 보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뭐 벌금을 매겨서 혹은 10만 원에서 100만 원 올리자. 한다. 뭐 이런 거. 외출 금지한다. 네, 근데 사실은 유저 친화적이지 않은,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은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가 성공하기가 어렵잖아요. 항상 그렇죠. 백파이어가 나오죠. 그래서 뭐 그런 음주 사고량이 절대 줄지 않았거든요. 예를 보면은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뭐 그런 미국 전역에서 음주 사고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진 거, 아주 극적으로 떨어진 경우는 우버랑 리프트에서 그 우리로 따지면 이제 카카오 택시 같은 거죠. 예. 거기서 10시 이후에 그 높은 가격 피크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낮추는 거. 그 작업을 했을 때 이제 떨어지거든요. 음주 사고가. 왜냐면 싸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집에 가는 그래 빨리 그냥 택시 타고 가자. 그거 회사 가자. 네. 네. 그래서 그거 사용자 친화적인 마인드셋이 있냐라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 자기가 벌금이라고 얘기를 했더라도 조금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이런 개념. 요거를 이제 면접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네가 술 먹었어. 네. 어떻게 해주면 네가 음주운전 안 할 거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네, 거지. 맞습니다. 음주운전은 나쁜 거야. 이거보다 그게 더 훨씬 더 빠르게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일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군요. 네. 이제 구글에서 면접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제 면접관 앞에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면접관을 설득을 시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그러면? 네, 그 설득이 되게 수려하면 되게 좋은 점수를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저희가 면접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뭐 아주 수려해서 그 저의 어떤 피드백을 귀를 닫아놓은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피드백이 오픈되어 있어야 그 정반합으로 의견들이 좀 견고해지는 것 같거든요. 사실 요즘 이제 유튜버가 되는 게 장래 희망인 사람이 많잖아요. 네네네. 저도 이제 유튜버입니다. 13만 유튜버인데.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 제 네? 둘째가 코처벌 합니까? 언코처벌 합니까? 제 둘째가 이제 애비가 유튜버를 날로 먹는 것 같으니까 자기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약간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네네네. 지금 10대들에게 디지털이 가진 의미나 유튜버 앞으로도 진짜로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인 상태로 살아도 괜찮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만. 네, 정확히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프레임을 어떻게 만드느냐인 것 같아요. 삶을 살 때.
아니요 유튜버 한 거에 대해서 유튜버라는 꿈에 대해서 아하. 우리가 유튜버라고 정의를 내리는 순간 그냥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과연 자기 채널에서 어떤 걸 다루느냐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우리가 책이라는 매개체밖에 없었잖아요. 네. 정보나 지식을 전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서랑 양서는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정글같이 만들어놨어요. 저희가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영상 좀 내려달라고 뭐 기업체에서 요청이 오거나 그래도 그걸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정글처럼 만들어진 플랫폼을 어떻게 쓰느냐의 관점에서 보면은 직업이 유튜버가 아니고 그 사람의 고유의 직업이 있을 겁니다. 그 예. 유튜브 채널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를 가지고 그 정의를 내려주시면 사실은 유튜브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나쁜 도구도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는 게 그 한꺼풀 좀 그 벗기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는 방법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유튜브도 나름대로 이렇게 뭐 진화를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네.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한다 그러나 진화를 한다거나 네, 그러면 네, 네. 그런 발전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도 틱톡인가 뭔가가. 네네네네. 저는 이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날라와가지고 네네네. 피곤해 죽겠거든요. 네네네. 그거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의 그 경쟁, 네네네. 뭐 어떤 차이가 있고, 네네네. 뭐 장단점이 뭔지 이런 거 좀 비교해 주십시오. 아, 네네. 플랫폼 얘기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예. 틱톡 굉장히 매력적인 플랫폼이고 구글도 따라하시잖아요 지금 쇼츠. 네, 정확히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 스낵컵을 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도 과자 하고 있습니다, 먹듯이 쇼츠. 예, 소비하는 거. 음. 그래서 스낵처럼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MZ 세대 그 둘을 엮은 거가 좀 웃기긴 한데 아무튼 영스터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영스터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쇼츠라는 거를 유튜브에 넣어서 시청 분석을 해보면은 꽤 많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쇼츠를 소비를 하고 있어요. 틱톡 같은 포맷이거든요. 숏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맷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유튜브는 사실은 앞으로는 영상에서 넘어가서 좀 더 인터랙티브한 것들 이런 기술들을 더 많이 넣을 예정이고요. 그 사용자를 좀 모으기 위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앞으로 감기 할 때 이렇게 톡톡 치시고 뒤로 감기 할 때 톡톡 치시고 영상 보면서 그리고 화면 크게 할 때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한번 하시면 화면이 커지거든요. 네. 그런 거가 저희가 어느 정도로 연구를 하냐면 저희 마운틴 뷰에서 스트로크가 잘못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손 터치가 잘못된 거 예, 손 터치가 잘못됐을 땐 버튼 크기가 잘못돼 있다라고 이제 또 학습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공부들을 통해서 저희가 유튜브를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촉각이라든지 뭐 감각적인 기술들을 어떤 식으로 거기다 인베드 시킬 거냐 이런 고민들도 조금은 하고 있다라고 저희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 파편화 단편화의 경향이라 그러나요? 네네. 저번에도 이제 책을 제가 한 권 썼는데 네네네. 이제 많이 안 팔려요. 그랬더니 그걸 10개로 쪼개서 내더라고요. 진중권 작가님의 책이. 근데 이제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유튜브도 뭐 1시간짜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10분 이내, 뭐 5분 이내 이러다 보면 틱톡 같은 것들은 굉장히 또 짧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취향이 이렇게 파편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트렌드. 네네네. 저희는 사실은 근데 흥미로운 점은 그 숏폼을 소비하는 시간대라든지 비헤이비어 그 행동 양식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긴 형태, 롱폼을 소비하는 형태가 그렇게 적어들지는 않습니다. 줄어들진 않아요. 예, 줄어들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구나. 예, 완전히 다르게 소비를 하는 거죠. 넷플릭스에서도 뭐 스퀴드 게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오징어 8화, 게임? 예,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8화를 소진을 할 때 절대 쪼개서 보지 않았었던 그런 행동 패턴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8시간 한 번에 정주행했다. 예, 정주행하신다든지 이런 표현들 보면은 그냥 안 보이던 비헤이비어들을 행동들을 발현시키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이 어떤 거가 맞는지를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도 그러면 항상 사용자 친화적으로 혹은 네네. 뭐 청취자 친화적인 그런 건 항상 고민을 해야겠군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한판승부 채널 분석을 좀 해주세요. 예,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영상들 종류별로 이제 예. 풀 영상도 올리시고 작은 영상들도 올리시잖아요. 그거에 뷰 뚜루 레이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청 잔존율이에요. 아하. 어떤 것들이 더 파워풀한지 그리고 캐릭터별로 어떤
그 썸네일에 어떤 연령대가 주로 보는지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시청자가 봤을 때 그 예. 시청자들이 어떤 주제 다른 주제들 음악은 힙합을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또 그게 다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리터러시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데이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예, 데이터의 뭐 문맹 아니면은 뭐 그런 표현들을 쓰는 이유가 데이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순간 데이터를 읽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한판승부 채널 분석해서 재밌는 데이터들이 나오면 그걸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하나만 예를 들려드리면은 이제 피자 좋아하시나요? 소장님? 네. 피자 혹시 브랜드를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아마 해도 될걸요. 아, 되나요? 뭐 하죠 뭐. 뭐 네, 디피제라고 합시다. 저는 피자헛의 그 슈퍼 스프림 좋아합니다. 아 예. 피자헛의 슈퍼 스프림이라고 나오시잖아요, 소장님이. 피자를 좋아하시니까 이게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분석을 한 거예요, 도미노 피자에서. 근데 분석을 했더니 전에 그거 먹었던 거 똑같이 시키는 비율이 70에서 75%까지 올라갔다. 한 번 먹었던 거를. 네, 그러니까 피자를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시킨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쓸모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쓸모가 있는 게 도미노 피자가 그걸 통해서 원클릭 앱이란 걸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도미노 앱 그 피자 앱을 터치를 하면은요. 그냥 집으로 전에 주문했었던 게 배송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똑같은 주문을 하기 위해서 6번에서 7번 터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거는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플러스 어차피 똑같은 걸 시키니까. 네, 사용자 편의를 주게 되면 지불 방식도 굉장히 복잡했는데 사용자 편의를 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도미노 피자의 고객들은 락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도미노 피자만 먹게 돼요. 이게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반복 구매가 이루어지고 사용자가 반복 구매를 한다는 거는 기업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밸류에이션 평가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도미노 피자는 피자 회사라고 볼 수가 없고 저희가 봤을 때는 데이터 회사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읽고 그걸 반영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같은 의미에서 저도 이제 14만 유튜버인데 유튜브에 관심이 많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구글이 인간을 어떻게 착취하는지에 대해서 폭로를 하려고 하는 건데 유튜브는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자세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어떤 영상에 사람이 들어오고 몇 분까지 보고 나가는지 체류 시간이 얼마인지 연령대는 뭔지가 되게 자세하게 나와서 이걸 보고 있으면 자꾸 보게 되고 이 사람들이 왜 여기서 떠났지? 내가 뭘 잘못했지를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혼자 성찰하게 빠져들어서 됩니까? 착취를 당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데이터를 다 읽지는 못해서 데이터를 읽는 방법에 대한 강의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데이터 읽는 거는 훈련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기본적인 부분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좀 뭔가 그런 101 세션 강의 기본 개념을 알려주는 세션 같은 게 개론 있으면 개론 세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사용자 친화적으로 영어를 쓰면은 여기 5,000원씩 제가 뭐냐면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네네네. 5,000원씩 오늘 회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자 한 10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작. 해봅시다. 네, 그러니까 그거 데이터를 벌써 썼네요. 괜찮아요. 데이터를 읽는 방법을 이제 공부하는 거 일단 첫 번째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코딩을 배우셔라는 아닙니다. 절대로. 코딩을 배우셔라는 아닌데 코딩 그러니까 way of thinking 이게 뭐냐면 코딩하는 방식의 사고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정계도 있고 뭐 재계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준석 대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분이 컴퓨터 사이언스 맞습니다. 저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요거는 빼고 아니 대표적인 인물로 노무현 변호사가 있습니다. 노무현 변호사가 플로우 차트를 그려서 임명 관리하는 프로그램 설계를 한 사람이거든요. 말씀 들었습니다. 정확히 굉장히 어메이징한 아주 멋진 그 5,000원? 내용을 들었고요. 그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타코집을 찾아라라는 미션이 있어요. 숙제가. 타코 멕시코 음식. 우리나라 최고의 타코집을 찾아라.
그러면은 컴퓨터과학 쪽에 전공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뭘 하게 되냐면 지역은 우리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왜냐하면 코딩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네. 그리고 최고라는 건 어떻게 정의해야 되지? 아하. 최고를 맛이 좋은 걸 할 거냐 아니면은 별점이 많은 걸 할 거냐 아니면 댓글 중에서 긍정 댓글이 많은 걸 할 거냐 아니면 최고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미슐랭을 받은 걸 할 거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건데 타코칩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름에 타코가 들어가 있냐 아니면 메뉴에 타코가 들어가 있냐 아니면 메뉴에 타코가 없는데 타코랑 비슷한 무언가 음식들을 사람들이 타코처럼 먹는지 그래서 그런 정의를 제대로 해야 그때부터 코딩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코딩을 하는 분들은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가는 것도 코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코딩을 안 해보신 분은 아하. 조용민 일어서 그러면은 제가 일어나서 이 책상 위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명확한 가이드라인. 그래서 이 코딩을 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이런 이슈들이 없어지는 거죠. 오해라든지 어허. 프레임으로 뭔가를 정의를 다른 방식으로 내려버리는 그런 약간 이슈라든지 갈등을 없애기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코딩하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 할 때 그런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허.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타코집을 찾을 때 의견이 그때부터 이제 갈등의 시작이거든요. 타코를 불필요한 정의할게. 갈등에. 정의를 위해서. 예, 그래서 그런 방식과 데이터를 읽는 방식은 되게 모든 분야에서 아마 좀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4차 산업혁명 사실 시대에.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연구 한 200년 전에 나오잖아요. 우리 논쟁하지 말고 계산합시다. 네네네. 지금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네. 이유솔님은 유튜브의 최대 장점 명강사의 강의를 편하게 들을 수 있다. 지금처럼요.라고 말씀해 주셨고 활짝 기프티콘 싸드릴 수 있나요? 예, 그 사비로 있다가 5천 원 예, 모아가지고 사비로. 예, 활짝 핀 라떼 가져와님은 오늘 한판 클래스 최고입니다 하셨고 무탈님은 랩으로 하실 것 같은 외모인데 네네. 구글이라니 천재 네네네. 분위기가 납니다. 이렇게 아유,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예. 이 질문 중에서 그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는데 김한진님이 네. 메타버스 앞으로 흥할까요? 이 질문 주셨는데 메타버스. 와 이게 제가 좀 그걸 분석해 갖고 왔거든요. 메타버스란 키워드를 가장 많이 설치하는 국가가 어딜 것이냐. 아하. 전 세계적으로. 네, 전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아닌가요, 대한민국? 한국입니다. 아, 우리나라예요? 압도적으로 왜 한국입니다. 그러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요즘 출장 돌아서 그렇죠, 뭐 말이. 예. 네, 출장도 많이 다니고 해서 음. 각국에서 얼마나 트렌드에 좀 이렇게 많이 트렌드를 입수를 하고 사시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뭔가 반도체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쭤봤을 때 반도체 제조와 그리고 설계는 되게 다른데 제조하는 업체를 막 그냥 어떤 주부가 이렇게 쭉 읊으시더라고요. TSMC, 삼성전자 뭐 이렇게 쫙. 그러니까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쿼리값, 그러니까 검색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거든요. 절대량이 제일 많습니까? 인구 대비가 아니라? 인구 대비입니다. 인구 대비. 예, 아. 정확한 질문이셨고. 코딩적 사고를 하시는. 코딩적 사고. 예. 제가 진짜 아주 존경하는 포인트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결로 봤을 때 메타버스는 얼리 스테이지긴 합니다. 이제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메타버스는 이렇게 저희는 정의를 하거든요. 구글의 정의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저희 그룹에서 사람들이 이제 기술 트렌드에 좀 세비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정의를 하는 거는 구글 트렌드에 정토한 사람들. 네. 디지털과 피지컬의 컨버전이다. 그러니까 디지털과 피지컬.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인터넷은 2차원이거든요. 네네. 인터넷은 2차원으로 그리고 선형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웨이로 전달을 하죠. 일방향으로 전달을 하는데 메타버스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3차원이에요. 가상의 공간이니까. 예, 가상의 공간이고 2차원이지만 3차원으로 구현될 수 있고 물론 내 시야 앞에는 모든 그래픽이 다 구성되어 있지만 뒤에는 하나도 없지만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5G 기술과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복합적인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플레이를 할 때 인터넷은 제가 검색할 때 교수님이 검색을 하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들이. 근데 메타버스에서는 제가 앞으로 뛰는데 교수님이 앞으로 뛰어가시면은 제가 앞으로 뛰다 멈춰야 되거든요. 이러면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좋은 게
사람의 창의성을 창발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터넷이 이제 메타버스로 넘어가게 될 텐데 메타버스 통해서 이제 도미노 피자도 주문하면 집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뭐 메타버스 안에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그 시점이 언제 올 거냐라고 봤을 때 그래픽도 더 세련돼져야 되고 뭐 그래픽 세련돼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5G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더 고도화되는 거. 근데 사실 이게 더 편하실 거예요. 메타버스가 뭔가를 서치하거나 우리가 네이버가 뜬 것도 이제 지식인인데 메타버스 지금 들어가시면 로블록스 들어가면은 제가 새벽에 딱 들어갔었는데 언주 초등학교 학생이었거든요. 예. 근데 저한테 굉장히 지혜를 알려주고 저기 가시면은 루이비통 그 목걸이를 사실 수 있으니까 지금 그 모습으로 돌아다니면 거지처럼 보여서 무시당한다 이런 얘기를 언주 초등학교 학생이 저한테 이제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지식인 같은 랍비 같은 사람들이 또 이미 다 있고요 그 생태계에 그래서 뭔가를 물어보고 그래서 교수님도 하우스 하나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이거 가상세계 들어가가지고 뭐 집도 팔고 막 네, 뭐였더라고요 제목이. 싸이월드 아주 옛날에 심지였고 그다음에 세컨드 라이프. 세컨드 라이프. 예. 이거랑은 어떻게 질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건가요? 뭐 같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메타버스는 사실 요새 멀티버스라고 해서 너무나 플랫폼이 많거든요. 로블록스도 있고 마인크래프트도 있고 뭐 게더타운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목적에 따라서 쓰여지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대부분 그런 회사들의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신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뭘 할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관광공사가 왜 제페토에 하우스를 만들고 GS칼텍스 주유소를 지어놨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박물관들도 이미 들어와 있고 가수들은 거기서 콘서트를 하는데 이게 지금은 몰입도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하드웨어 발전도 중요합니다. 메타버스는. 뭐 그 오큘러스라든지 삼성전자의 기어 VR이라든지 그 밖에도 바이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하드웨어 제품들이 있거든요. 가상현실 체험하는. 네네. 그래서 몰입도가 더 좋아지면은 인터넷은 재미가 없고 훨씬 더 빠르게 정보를 입수하고 엔터테인먼트가 가능한 메타버스로 많이들 가시게 될 거고 중요한 거는 이런 거가 있습니다. 오프라인보다 이 온라인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거기 메타버스에 이제 접속을 하셔야 되거든요. 플러그인을 하는 거죠, 결국엔. 매트릭스처럼.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의 개념도 이제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지금은 회의실 형태의 그런 사무실이 조금 많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조금 더 개인화된 형태의 셀 형태의 부동산이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 왜냐하면 메타버스 들어가면 오감이 다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오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원래 미각도 이제 도쿄나 뭐 이런 데서는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몰입이 돼버리면은 그 메타버스 안에서 그 안전하게 메타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셀들 이런 것들도 구글이 중요하죠.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 VR이나 이런 경우에는 오큘러스 말씀도 하셨지만 페이스북이 인수를 해서 되게 열심히 키우려고 하고 잘 크지 않아서 지난 몇 년 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네. 구글은 딱히 그쪽에서 되게 뭘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는데 그런 네. 쪽은 준비 안 하시나요? 아니요. 저희는 그 정의를 메타버스라고 내리는 거는 이제 주로 교수님들이나 이런 뭔가 주식 아니면은 뭔가 정치권에서 하시는 거 이름이 같고요. 필요해서. 예, 저희는 스테디아라고 해서 이제 게임 같은 거를 다양한 화면을 통해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제 만들고 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예. 그 밑단계의 기술들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돼요. 너무 좀 쉽게 말하면 슈퍼컴퓨터 연결해서 내 컴퓨터 하드웨어가 별로 안 좋아도 게임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네, 그래서 전문 용어로 이제 클라우드 게이밍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갑자기 게임을 세 분이 말씀 나누고 있는 동안에 뭔가를 해야 되면은 이 화면에서 제가 게임을 퀵하게 해놓고 또 저 화면으로도 퀵하게 해놓고 딱 끄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게이밍이 가능해지는 것. 이게 스테디아라는 방구하는 그 회사가 최근에 실제 사무실 문을 닫고 메타버스로 사무실을 돌려서 근로 출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세상이 또 금방 변할 것 같아요. 명수님이 그런 세상은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기술 속도가 빠르니까 따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보시면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지금 세상이 되게 무서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운전대를 안 잡고 운전을 하지? 자율운전. 테슬라 타시고 이제 부산 막 가시잖아요. 막 지금도 약간 저는 얘기만 들어도 약간 섬찟한데 저희 자율주행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도. 근데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느새 우리한테 되게 편의적인 부분들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테슬라 같은 자율주행 모델을 안 들어간 이유도 구글 직원들한테 태워봤어요. 마운틴 뷰라는 곳에서. 근데 자율주행은 1, 2, 3, 4, 5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쳐서 5단계를 갈 거냐, 테슬라처럼. 아니면 우리가 5단계로 그냥 바로 가는 게 더 안전할 거냐, 이런 의사결정이 있었고요. 5단계로 바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험을 해봤더니 구글 직원들이 잤어요, 중간에. 2단계, 3단계에서. 그러니까 너무 편하니까 처음엔 떨다가 막 자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로 그 편인함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느 순간 메타버스 안에서 레시피도 찾으시고 요리도 하시고 되게 즐겁게 친구들하고도 얘기도 하시고 그러실 겁니다. 5단계면 그 완전한 자율주행. 그냥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네네. 빌딩 목동 CBS 네 맞습니다. 그냥 가는 차창 같은 거는 우리 집 차창은 이제 스크린으로 다 디스플레이죠. 영화 이제 이렇게 보고. 다 디스플레이고 한판 승부를 모니터하고 들어가는 거죠. 저는 자율주행보다는 드론이 먼저 상용화되지 않을까 싶은 이 땅에서 다른 나라랑 다르긴 되게 복잡한데 오히려 하늘로 날아가면 길 내기 훨씬 쉬우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 한동안 제가 또 그 시니버스 있지 않습니까? 3D 프린팅이라고 네네네네. 거기도 완전히 또 다른 세계더라고요. 네네. 저 사실 교수님한테 그런 거 되게 많이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막 문자 보낸 건데, 그러니까 그 도구의 변화, 19세기 이후 미술계의 어떤 그 도구의 변화가 엄청나게 혁신을 이루어왔잖아요. 3D 프린팅은 사실은 뭐 미술뿐만 아니고 모든 산업에서 쓰여질 수 있는 기술이고 그 세상을 굉장히 바꿀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미술 쪽은 제가 다음에 다시 여쭤보고 또 나와주시는 거군요. 그 따로 뭐 사석에서 그 기축가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기축가전이라는 거를 뭐로 세팅을 하냐면 집에 꼭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자레인지였었던 적도 있고 예전에 냉장고였었던 적도 있는데 앞으로 3D 프린터가 될 거다라는 거죠. 꼭 있어야 되는 혼수 뭐 이렇게. 그렇죠. 지금은 공기청정기입니다. 네, 정확히 말씀 주셨어요. 혼수 1위 그냥 항목. 지금은 공기청정기거든요. 그래서 에어 컨디셔너나 공기청정기, 에어 솔루션이라고 그들은 명명해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요. 메이저님 우리 30초 남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그래서 3D 프린팅은 되게 중요한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나와달라는 애청자분들의 강연 메모 열심히 듣고 있다. 듣게 말씀 주셨는데 구글 연봉 얼마예요, 후우님? 네네. 진짜 엄청난 질문인데 요건 그러면 다음 시간에. 네네. 그 굉장히 며칠간 고민을 해야지 하는 그런 어려운 질문이었군요. 지금 아직 이렇게 제대로 정산을 안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판 클래스는요. 글로벌 기업 구글 코리아의 조용민 커스터머 솔루션 팀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